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어제 혼선이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공수처의 행동은 사실은 이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칼을 옆 사람한테 줘버린 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밝혔던 처음에 어떤 그 사건을 이첩해오던 당시에 그 의혹보다 굉장히 좀 오히려 대비되게 공수처의 무능을 좀 많이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 간에 어떤 공조의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특검의 필요성만 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고 수사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경찰에 본인들이 청구한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경찰에 완전히 집행을 다 이첩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도 저는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런 방식의 어떤 심지어 상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처리는 사실 공수처가 본인들의 이 체포 실패에 대한 후과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책임을 오히려 경찰에 떠넘기기 위한 어떤 임시 방편을 내세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그 자체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공수처가 그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중에 1월 3일 그것도 한 5시간 정도만 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그 뒤로는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사실 공수처 내에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두고 경찰에 재이첩을 할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공수처의 태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기자들의 질문에 경호처에 300명이나 포진해 있을 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 한 분이 아니 그걸 국민들도 알고 언론도 다 알았는데 공수처만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경찰의 수사만 이첩을 하겠다. 수사만 경찰이 그러니까 체포만 경찰이 해달라.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사실상 경찰을 하청업체처럼 취급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체포라는 고된 일은 경찰이 하고 수사 같은 빛나는 일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제 형사소추법을 준용해서 경찰들의 지휘권을 갖는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판단할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미 공수처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경찰들을 데리고 지금 관저까지 진입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찰들이 공수처에 이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판단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주체가 되기를 거부했으면서 이 지휘권을 마치 그 하부기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처럼 해석한 오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실상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이 부당한 이 직권남용적 해석을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달에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는 당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냐. 공수처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도 이 부분에 이첩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사실 각 조직 간에 어떤 저는 기싸움이 좀 있었다,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관별로 어떤 이 내란 사태 그리고 이 탄핵 정국에서 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했고 본인들의 조직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 대통령 측에다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더 주는 형국이었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사기관 간에 좀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공조본도 사실 저는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고 경찰이 이첩하고 이랬던 과정들도 결국 어느 정도 이 수사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실패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임과 동시에
공수처의 이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까지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내란 특검법의 재표결을 서두르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공수처가 이런 판단, 오판을 해놓고 심지어 우리가 앞서 나눴던 주제인 이 경찰의 영장 집행을 완전히 이름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그 공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번복, 이런 것까지 봤을 때에도 지금 공수처가 어쨌든 상당히 역량이 되지 않는 상태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찰로 아예 완전히 이첩을 하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던지 아니면 정말 특검을 통해서 일어나되기 전까지는 경찰에 완전히 다 주도권을 주겠다 또는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첩하겠다 또는 일각에서는 검찰에 다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공수처 차원에서 더 이상 이 수사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는 어려운 형국이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앞서 수사 초기에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저희도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공수처가 탄생할 때부터 여러 문제의식들이 있는 기관이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슬로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공수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수처가 자신들의 어떤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검사 인력 자체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법원에 자신들의 관할인 중앙법원에 영장을 5번 청구했지만 5번 모두 기각되고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최초로 발부를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이런 능력적인 결함이 있는 기관이고 이에 대해서 이 공수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측에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맡을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더 이상 자신의 기관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국민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고 차라리 경찰로 재이첩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좀 수사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두 분 의견 또한 일치가 됐는데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일단은 아직 법원에서 발부 여부가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게 연장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도 발부가 되지 않을까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예 새롭게 청구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기존 영장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연장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뭐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체포의 필요성은 여전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대통령이 뭐 지금 이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실패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 게 단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뭐 구체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3차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기 때문에 결국 이 체포라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당연히 저는 발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발부가 된다면 그 뒤에 이제 전략이 중요하겠죠. 이번에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이 되고 나서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 경호처의 움직임을 보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철조망을 치고 하면서 사실상 정말 대통령의 관절을 완전히 요새화, 그러니까 정말 철통방어, 철벽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뭐 그리고 들어오는 제보들을 보면 당 차원에서도 우려를 했지만 뭐 실제로 뭐 케이블 타이 지급이라든지 뭐 실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걸 보면 이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이 동원돼야 함은 물론이고 1차 체포영장 때는 하지 못했던 막아서는 경호처 인력들을 즉시 체포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영장이 집행되어야만이 전의 실패를 저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전략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는다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양상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자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경호처나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한다
있다면 응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관할 문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이번에 영장을 재발부받아서 정말 제대로 집행을 할 생각이라면 이러한 변호인단과 경호처 사이에 인식의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서부법원이 아니라 종래 공수처의 관할인 이 중앙지법에 이 영장 발부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영장 발부 판사 역시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형사소추법의 110조, 111조를 무력화한다라는 식의 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과적으로 경찰에 재이첩을 해야 이 관할 문제도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 수사권을 재이첩하는 방식부터 먼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예. 이제 경호처가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막아섰던 것처럼 또 예. 다시는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사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이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고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경호처가 받아들여서 저는 그렇게 대통령을 엄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종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다 한 번씩 정리를 했어요. 일단 발부 자체에 대한 불복을 다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 공수처에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장이 분명히 이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체포영장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적법한 영장이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110조, 111조 예외 조항 같은 경우에도 입법권 침해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에 대한 해석을 해준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찾으러 간 거고 문서나 뭐 기밀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물건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수색하고 체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준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쟁점들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해진 거거든요.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나 법을 지켜야 되나 이 고민을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2차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판단이 이미 법원을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선다? 이거 바로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이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가 이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삼권 분립의 이 권력구조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그러한 주장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야권에서도 대다수의 분들, 법조계에서도 정말 이례적인 영장이었다. 왜 굳이 이런 빌미를 주느냐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자체의 명분에 대해서 전혀 명백하지가 않다. 이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방법적으로 적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강제적으로 체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 영장을 가져왔을 때 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를 재이첩하고 경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사 일정을 조율을 하든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또 굳이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영장을 발부해서 답습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영장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경호처의 행동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영장이 다시 발부가 되고 다시 2차 집행에 나설 경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에 집행에서는 뭐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뭐 적극적으로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경찰 특공대의 투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검토 중이다. 여러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렇다면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런 사태가 이제 최악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실제적으로 뭐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최악의 경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면 될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기관 대 기관의 충돌이 어떤 정치적인 충돌 또는 권한 간의 충돌 이런 것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걱정되는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대통령 그 권한대행이 경호처에다 지시를 해야죠. 이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니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막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호처가 지금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어떤 물리적 충돌까지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이제 경찰의 현장 장악력을 높여야 된다. 이 두 번째로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정말 막아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체포하거나 아니면 고위급 간부들부터 먼저 체포를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영장 집행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영장을 재집행하게 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어떤 역할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뭐 이재명 대표만 해도 뭐 질서 파괴, 내란 행위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이죠. 탄핵할 수 있다라는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연 권한대행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13일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교과서적으로 최소한의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사회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정책적인 이런 조정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와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매우 첨예한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임명직 관료 출신 권한대행한테 이것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경호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신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 경호처는 관련 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경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볼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경찰이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런 물리적인 충돌은 정말 문제가 있고 지금 관저 밖에서도 지지자들 간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노총이 경찰, 공권력을 폭행했다라는 혐의로 체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법적인 이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이 법적인 것들은 논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체포를 해야 되고 빠르게 경찰이 진압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그럼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당론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당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고발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당 법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부분, 따져볼 부분도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조속한 국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대행의 제1책임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강조했던 경제 안정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의 안정도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는 거거든요. 이 체포라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든지 이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결국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목적 하에서 이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무질서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상처받으신 이유는 결국 12월 3일에 일어난 대통령이 선포했던 불법 계엄 때문이거든요. 이 사태의 후폭풍이 사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태의 근원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무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건데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고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박성민 최고께서 아까 무엇보다 안정이라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목적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선포도 이 독단적으로 이 절차를 어기고 결정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국무위원들,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어떤 방법론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고발만 일단은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실상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탄핵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금 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2달 만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처음으로 지금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상으로 발사를 한 상태입니다. 안보상으로 대단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하겠습니까? 이 국정을 아우르는 이 외교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 중에서 외교 안보 공백이 큰데 경제적 공백까지 발생한다면 과연 이 사회부총리 홀로 이 국정을 총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안정이라는 목적을 바란다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막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으실 게 아니라 이 법적인 의구심부터 해소를 하고 서로 협의하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였죠. 어제 새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면서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집결 사실을 몰랐다,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일단 어제 이 집결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시점과 집결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지지층을 바라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인데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화를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지역구에서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다. 이 부분 얘기하면서 결국에 의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뽑아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저는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총든 그 계엄군들이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행동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시했던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오판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지층들한테 강성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시고 또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께 본인들이 아무리 눈도장을 찍고 좋은 이미지를 쌓아서 뭐 설령 어떤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저것이 옳은 일이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대한 계산이 앞서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사실 저 자리에 가서 저렇게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체포영장 이거 집행되는 과정에 응하셔라. 혹은 자진 출석하셔라. 지금이라도 이 혼란을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막아서는 저 무법천지에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는 여지
여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황당하고 분노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반응하기 위함이었겠지만 오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당내 일각에서 이른바 비윤계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공개적인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재명인의 마을이라고 그 소위 개딸들이 팬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카페 이장이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불문하고 어떤 이런 팬덤 정치나 강성 지지층에 의탁하는 식의 정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개별 의원들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신들의 지지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구력,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별 의원들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도부 선에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다. 저희는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느냐에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예. 비윤 의원들 좀 네네.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이 뭐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늘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적을 바탕으로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이 울타리와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정치행위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하듯이 나는 헌법기관이고 너는 당에만 충성한다 이렇게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예, 한 예, 가지만 말씀하시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뭐 방금 재명인의 말 이것을 예시로 드셨는데 저는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논하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그 저 국회의원들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이유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내란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옹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팬덤 정치의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동시에 놓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 좀 생각합니다. 짚어드릴 부분이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에 갈 때마다 그 팬덤들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 동행해서 사실상 동원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이랑은 다르죠. 자, 아직 그게 그러면은- 혐의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법적인 책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여당 의원들이 이제 관저 앞에 모인 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은 것이다라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았다라고 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나 물리적인 행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다독이기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한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를 했지만 의원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수사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없었고 어제 공수처가 어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게 위법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편향된 조사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냐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기는 한다라고 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답변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굉장히 만약에 좀 편향된 인식들이 좀 끼어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대통령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또는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들어갔다, 질문들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시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저희가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논할 좀 가치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질문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이 질문이 편향성이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유의미한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반론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사실 좀 민주당이 그토록 지적 비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를 그 중앙 열심히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편향된 문항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을 먼저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정당 지지율, 이제 그 다음에 다른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문항 때문에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한 어떤 제가 표본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고발은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틀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앙여심위에서 조건을 갖춰서 등록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매주 조사하는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의뢰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5%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해서 34.4%, 4%로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성에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특정 정당에 편향됐다라고 지적하는 건 부적절하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상의 부적절성을 지적을 할 거라면 이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 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부산 지역 보궐선거 결과도 20%포인트 가까이 오차가 나타난 조사였거든요. 이런 조사부터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예. 여론조사라는 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전화를 다 응답을 해야, 그러니까 끝까지 응답을 해야 이게 집계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묻고 뭐 평가를 묻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3, 4, 5번 문항을 보면 연속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불법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강제로 연행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만 끝까지 전화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혹은 무당층이라든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는 1번 문항에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을 듣다가 이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편향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응답이 집계됐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살짝만 또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문항 자체가 현안에 대한 조사였지만 사실 아까 물어보신 문항도 이 여야 간의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지 특정 정당인들만 찬성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항 자체도 현안 질문이 5개에서 6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여러 이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이런 메이저 여론조사와 차이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두고 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헌재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선을 그은 건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사실은 논란 자체가 되는 게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2017년 권성동에게 물어봐라. 2025년에 권성동이 2017년에 권성동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형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뇌물죄와 강요죄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행위를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형사 재판에서 다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구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헌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이제 변경하고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재의결이 필요하냐,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재의결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탄핵 소추한 이 측에서,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말라 또는 제외를 해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논란들,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측에서 재투표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또는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간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적 시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심지어는 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런 식이면 재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법처럼 누가 고발을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장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먼저 거쳐야 된다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선행 절차가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내란죄라는 것이 탄핵 소추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
내란이란 표현이 38번이나 사용됐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때는 내란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내란죄를 굳이 따져보진 않겠다. 내란죄는 빼는데 내란 자체는 중대한 헌법 위반상의 이유로 따져는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를 한 것이고요.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 사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핵심적인 사안은 지금 내란죄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국정농단과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뇌물죄는 전혀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쟁점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금과는 사안이 다르다. 이 부분을 명백하게 짚어드리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재량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이 재량권의 보장으로 삼권 분립에 위배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까? 헌법재판소법 예하에도 형법과 민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엄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사법상으로도 소를 제기했을 때 특정 내역을 소에서 취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여야 간의 쟁점이 없는 협의가 되는 이 뇌물죄 사안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내란죄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조, 당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도 이렇게 이 관련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재량권을 강조를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과거 사례 맞지도 않는 사례를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이 내란죄가 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소명을 하고 이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어쨌든 애초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 말고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탄핵에 찬성을 던진 의원들이 만약에 내란죄가 없었으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라는 점에 어쨌든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국회에서 소추 의견서를 낼 때 중요했던 부분은 세 가지인데 이 계엄, 불법 비상계엄, 그 12월 3일에 선포했던 그 계엄이라는 것을 두고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두 번째가 계엄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는 그 절차적으로 맞지 않았던 계엄법 위반의 부분을 짚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 해서 이 부분이 이 형법이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거는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때 검찰에서 이미 그러니까 여러 수사기관들에서 이미 이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이 됐든 포함이 되지 않았든 내란죄의 수사는 이미 시작됐던 시점이었고 내란죄를 저희가 이 탄핵소추에서 사유에서 뺀다라고 해서 이 내란의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지금 아무리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라고 해도 관저 앞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떤 행보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갈지자 행보를 보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대통령의 위법한 불법 계엄과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야지 갑자기 이제 와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당의 움직임에 같이 동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내란죄 철회 논란이 좀 여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너무도 단명하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저희 정당을 향해서도 내란 공조범들이다라고 호통을 치는 정도로 강력하게 내란죄를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내란죄라는 찐빵을 아예 찐빵에서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예 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된 상황,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결국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도 내란죄를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친 뒤에 탄핵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희가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내란죄를 배제하겠다고 한 민주당이야말로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라는 점을 먼저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